안녕하세요. KGSO 1단계 물리학 3차 시입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접근 방법으로 훨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이 바로 일과 에너지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물체의 모양이 변형될 때 우리는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을 통해 물체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는 힘 또는 열을 교환하면서 주위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이에 따라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이때 과학에서의 일이란 힘을 주어 물체를 움직일 때 전달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하며 일은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벡터량이 아닌 스칼라량의 물리량으로 방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정량적으로 말하면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하였을 때 힘이 물체의 한 일 W는 힘의 방향으로 작용한 변이 S와 작용한 힘 F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나란하지 않고 각도를 가지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이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며 작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하였을 때 힘이 물체의 한일 W는 힘 F와 이동거리 S 그리고 힘과 이동거리 사이의 각도 코사인 값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W는 Fs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힘과 변이가 서로 같은 방향이면 1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 그리고 코사인 0도가 되어 1W는 FS가 됩니다. 힘과 변이가 서로 수직 방향이면 1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의 코사인 90도가 되어 0이 됩니다. 즉, 힘이 작용하여 물체의 변이가 힘의 방향과 90도인 경우에는 작용한 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힘과 변이가 서로 반대 방향, 즉 180도일 때는 1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의 코사인 180도가 되어 마이너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한 일은 스칼라량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즉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점이 다른 스칼라 물리량과는 다른 점이랍니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음의 일을 한 경우에 우리는 물체가 일을 받았다 또는 물체가 일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일의 단위로는 줄을 사용합니다. 1뉴턴의 힘으로 1m를 움직였을 때 우리는 1줄의 일을 한다 라고 하며 1줄은 1뉴턴 곱하기 1m, 즉 줄의 단위는 뉴턴미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물체에 5뉴턴의 힘이 동쪽으로 작용해서 물체가 동쪽으로 1m 움직일 때와 5뉴턴의 힘이 서쪽으로 작용해서 물체가 서쪽으로 1m 움직일 때의 일은 같습니다. 일의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와 똑같다는 것을 다들 알아차리셨죠? 일이 곧 에너지라는 것을 단위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한 일의 양이므로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 밑넓이는 한 일과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위치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x방향의 힘 Fx의 작용을 받으며 x축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에 힘을 일정하게 취급하거나 경로를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변이 델타 x 동안 한 일을 구한 후 모두 더하면 전체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전체 일은 각각의 힘이 한 일을 합한 값과 같습니다. 일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각 값들을 대수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상황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면과 60도의 각도를 수레를 끌고 있고 사람이 큰 힘의 크기가 100N, 썰매가 50m 이동했다고 할 때 사람이 끄는 힘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을 물었네요. 사람이 끄는 힘이 한 일은 사람이 물체를 끄는 힘과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 사이의 각도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이 끄는 힘은 100N, 이동 거리는 50m, 이 둘 사이의 각도는 60도이므로 코사인 60도를 곱하면 사람이 끄는 힘이 한 일이 2500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력이 한 일도 구해볼까요? 중력이 한 일도 지구가 썰매를 당기는 힘인 중력의 크기와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 사이의 각도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력의 크기는 mg이고 썰매의 이동 거리는 50m인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어 코사인 90도, 즉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이 세 값을 곱한 값인 0이 됩니다. 즉, 이 썰매에 중력이 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률은 일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따라서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어떤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고 이 힘이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한 일이 델타 w라고 하면 이 간격 동안의 평균 일률은 다음과 같이 델타 t 분의 델타 w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0과 같은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한 일을 순간 일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순간 일률은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인 dt 분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한 일인 dw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률의 단위는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줄의 일을 1초 동안 하였다면 이때 일률을 1와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률은 속도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1차원 운동인 경우에 일률 P는 델타 T분의 작용하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X는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률을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1차원 수평 방향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일률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제에 적용해 볼까요?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고 자유낙하시킨 후 1초 동안 중력이 하는 평균 일률과 낙하시킨 후 2초가 되는 순간 중력이 하는 순간 일률을 물었습니다. 먼저 물체를 낙하시킨 후 1초간 중력이 하는 평균 인류를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인류는 델타 T분의 델타 W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한 일은 작용하는 힘 F와 이동거리 즉 물체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델타 X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체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는데요. 물체는 1초 동안 일정한 중력과 속도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앞 시간에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델타 S는 2분의 1 AT 제곱
이 식을 이용하여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델타 x는 2분의 1 gt제곱을 사용하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5m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1초 동안 중력이 하는 평균 인률이 50W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낙하시킨 후 2초가 되는 순간 중력이 하는 순간 인률은 2초가 되는 순간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2초가 되는 순간의 순간 속력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하시킨 후 2초가 되는 순간의 순간 속력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통해 알 수 있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V는 V0 플러스 AT에서 여기서는 자유낙하이므로 V0에 0을 대입하고 중력 가속도를 대입하면 2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가 20m/s임을 알 수 있고, 이 값을 순간 인률 식에 대입하여 구하면 2초인 순간의 순간 인률이 200W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력 V0로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여 물체가 거리 S만큼 이동하여 쓸 때 속력이 V가 되는 경우, 등가속도 운동 법칙인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그 식에서 A를 M분의 F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거리 S만큼 이동하는 동안 한 일 W는 Fs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2분의 1 mv제곱을 물체의 운동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운동에너지는 스칼라량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만 의존하고 운동 방향과는 무관하며, 운동에너지는 음이 될 수도 없고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만 0이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1이라는 형태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1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며,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식으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운동에너지의 정리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단지 처음과 나중 위치에서의 속력에서만 관계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구체적인 경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경로와 상관없이 처음과 끝값만을 이용하여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풀어볼까요? 질량 7kg의 물체 A가 A점에 정지해 있고, 이 물체에 20N의 일정한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서 C점까지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AB의 길이에서는 물체가 5N의 일정한 운동 마찰력을 받으며 BC 구간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점에 도착한 순간 물체의 운동 속도를 물었는데, 물체가 우선 받고 있는 알짜 힘을 A점에서부터 변이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마찰력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에 따라 알짜 힘이 달라지죠. 알짜 힘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0에서 8m까지의 넓이, 그래프에서 이 넓이의 합이 알짜 힘이 해준 1이 되고, 그 값을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1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물체의 초기 상태의 운동에너지가 0이었기 때문에 물체의 최종 운동에너지는 140J이 되고, 이를 이용해서 시점에 도착한 순간 물체의 운동 속도를 구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면서 종종 개 또는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개나 시스템은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는, 내가 어떤 운동을 분석하려는 그 물체들의 모임을 우리가 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는 하나의 물체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물체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느냐, 하나의 예의 상태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물체 여러 개로 이루어진 걸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과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지, 어떤 꼴로 나타나는지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나라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은 약간 다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과 지구로 구성된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공과 지구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과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지구에 의한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공을 천천히, 이제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등속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면 내가 공에게 주는 힘, 즉 중력이 아닌 다른 내가 주는 어떤 외부인이 주는 외력이 그 공과 지구로 이루어진 어떤 개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주고 그 힘이 변이, 이동거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일은 에너지의 전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개에 해준 일은 개의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은 일을 하기 전과 일을 하기 후에 천천히 움직여서 결국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더라. 이게 일 에너지 정리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일을 해준 건 맞아요. 내가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만큼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않는 상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이 어디로 갔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운동 에너지로 가지 않았으면 어쨌든 내가 해준 일을 해준 건 맞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쨌든 일을 해서 공을 여기서부터 H만큼 들어 올렸다가 가만히 놓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놓으면 공이 원래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운동을 하니까 그때 가지는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면 공을 들어 올릴 때 내가 공에게 해준 외력이 공에게 해준 일에서 온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이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개는 그 공과 지구로 이루어진 그 시스템, 그 개는 운동 에너지로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이것이 그 잠재적인 에너지로 보관이 되어 있다가 공이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놓기 전에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해서 영어로 potential energy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질량 m이 물체가 높이 h인 곳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주는 근원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앞에는 그 근원인 힘을 알려주는 힘이 반드시 붙게 됩니다. 여기서는 중력이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더 살펴보면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 9.8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m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물체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즉 mg만큼의 힘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으로 높이 h만큼 들어올리기 위해 물체에 해준 일,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준 일, 내가 해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물체에 준 힘은 물체의 무게와 똑같고 움직인 거리는 h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어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물체를 어떤 임의의 지점까지 등속,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킬 때 그 이동시키기 위해서 작용한 힘이 한 일을 우리는 그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체를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h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는 동안 힘 F, 내가 준 힘 F가 한 일이 W는 FS가 돼서 mgH이고 그래서 그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mgH가 됩니다.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 에너지와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선 기준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느냐,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느냐, 천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쉽게 말하면 높이 h가 달라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준이 계속 달라지면 값이 달라지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기준점을 어디로 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는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상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볼까요? 질량 2kg인 물체를 2m 높이에서 들고 있고 높이가 1m인 탁자에 대한 그리고 높이가 3m인 천장에 대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 물었네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 차이에 대한 중력이 한 1에 비례하는 거죠. 크기만 마이너스 반대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인 탁자 표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3m인 천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아주 특이하게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은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 항상 그 값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보존 법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살펴보면 물체가 낙하할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낙하할 때 중력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력이 하는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h인 곳에서 처음 속도 0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높이가 h인 곳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아래로 조금 더 떨어져서 높이가 h1이 됐을 때
그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1이 되고 mgh보다는 값이 작아지겠죠.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V1이 되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둘을 합한 값이 되는 거죠. H2 높이가 되면 더 낮아졌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또 좀 더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둘을 합한 값과 같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훨씬 더 커져서 2분의 1 mv제곱이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들은 모두 다 보존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값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값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물체가 떨어진 높이를 안다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이 처음과 마지막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1, h2인 지점을 지나 낙하할 때 각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최고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가장 낮은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즐겨 타는 롤러코스터도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A 지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를 가지고 이 지점에서 정지했다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C 지점, 즉 가장 낮은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커지게 되고 D 지점, 임의의 높이 지점 또는 B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값이 모두 일정한 구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를 보면 질량이 60kg인 다이빙 선수가 10m 높이에서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릴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알아보면 처음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사람의 속도는 0이었기 때문에 10m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게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만큼 다이빙 선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 도달하는 순간 다이빙의 선수의 속력은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와 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루트 2gH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물체가 운동할 때 마찰이 존재하거나 공기 저항이 있거나 또는 소리가 발생하거나 등등등의 이런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게 되면 그 방해하는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부 다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의 양과 똑같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와 같이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가 발생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공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항상 처음 높이 그대로 올라와서 또 튕겨가고 이게 가능할 텐데 실제 공이 바닥과 충돌할 때 공과 바닥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한번 충돌할 때마다 발생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처음보다 튀어오르는 높이가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튀어오르지 않고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우리가 현상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바퀴나 전동기, 즉 선풍기나 드라이기 모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찰이
크게 되면 열 에너지 발생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터가 들어있는 모든 제품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열이 발생하죠. 뜨거워지죠. 그래서 열 에너지 발생이 커져서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게 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열 에너지의 효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학적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기계를 작동시킬 때는 기계와 기계 사이의 금속면의 접촉면에서는 마찰이 크기 때문에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베어링을 설치하거나 기름칠을 하거나 윤활유를 사용해서 마찰을 줄일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찰을 줄이면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에너지가 보존될수록 내가 처음에 넣어준 에너지로 계속해서 그 어떤 작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관측한 빗방울의 속력이 약 9m/s라고 하네요. 이 빗방울이 1.2km 높이에서 떨어진 거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양은 얼마일까를 물었습니다. 이때 빗방울의 질량은 3mg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구할지 계획이 서시나요?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빗방울이 1.2km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1.2km 높이에서 가지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그래서 3mg 9.8m/s 제곱 1.2km 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mg은 10의 마이너스 3승 g입니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 네, 그리고 지면에서 이 빗방울의 속력이 9m/s였기 때문에 지면에서 이 빗방울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3, 9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에너지의 차를 구하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임의 방향으로 초속력 V0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 물체가 지표면에서 높이 h인 곳에 있을 때의 속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 운동하는 건 사실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지는 순간, 이 순간에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제일 높은 지점에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만 가지게 되고 이미 가장 높은 높이 h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mgh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속도를 구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